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참 따뜻한 봄날의 퇴근길, 네. 금요일 퇴근길, 너무 좋죠, 금요일. 제일 행복한 그 시간, 네, 맞습니다. 저희 뉴스룸과 함께 하시죠. 네. 제일 행복한 그 시간을 저희 남자 둘이서 흑화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 상콤하지 않나요? 어디 그런 말씀을 좀 네. 막말이 좀 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조금 상콤한 뉴스입니다. 네. 좋은 뉴스가 오늘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잠정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영업이익이 무려 6조 6천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온 거냐 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93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네. 작년 연간 영업이익과 비교하는 네. 글들도 꽤 있더라고요.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6조 5,7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 때 1분기에 작년 전체의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작년은 좀 많이 힘들긴 했죠. 네.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반도체 쪽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 또 반도체 또 AI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작을 또 이렇게 93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줬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도 조금 좋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실적은 조금, 주가는 조금 빠졌죠. 그러니까요. 네. 주가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실적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2022년 2분기부터 이제 이번 1분기까지의 총 8개 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을 좀 정리한 게 있어서 뉴스원에서 정리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매출 자체도 71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이제 2022년 4분기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5개 분기 만에 다시 이제 70조 이상의 매출을 거두게 됐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입니다. 6조 6천억 원이에요. 네. 6조 6천억 원이라는 게 정말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오늘 이걸 보고 이제 많은 이제 언론들이 이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반도체 붐이 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알던 삼성전자가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DS 부분, 흔히들 말하는 반도체 부분인데요.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2021년도부터 뭐 10조, 8조, 9조 이런 엄청난 영업이익을 분기에 냈던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도 2023년도를 보시면은 1분기 때 4조 5,800억, 그리고 이제 2분기 때 4조 3,600억, 3분기 때 3조 7,500억, 4분기 때 2조 1,800억.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손실입니다. 네. 다 합치게 되면은 13조, 14조 원 정도의 지금 영업손실이 반도체 부문에서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그 사업 부문별 실적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오늘은 네.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사업 부문별로는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증권사라든지 여기서 추정키로는 아무래도 DS 부문에서 1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냈을 거다. 쉽게 말하면은 작년 4분기 때 2조 1,800원 정도의 네. 영업 손실을 냈던 게 이번에 1조에 이번 분기에 그렇죠. 흑자로? 1조 원 정도의 흑자를 냈을 거라고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SK증권 쪽에서는 1조 원 정도,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한 9천억 원 정도, 이게 뭐 현대차증권에서는 7천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각각 뭐 증권사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전망치가 다르기는 한데 네. 추정치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액수의 영업이익이 났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단순히 1분기 때만 좋다는 게 아니고요. 2분기, 3분기 계속 장기적으로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번에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또 HBM 쪽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12단 적층을 하는 HBM3E를 최근에 내놨고요. 또 이제 6세대 HBM이라고 하는 HBM4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DS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평가입니다. 증권사의 평가고요. 사실 그 네. 희망적으로 보면은 뭐 HBM3 이 12단 적층 들어가는 거랑 이런 네네. 걸 다 기대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부분이 확정된 바는 없는 거잖아요. 확정되진 않았죠. 그런데 네. 이제 분명한 거는
기업형 SSD,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기업형 SSD가 네. 전 세계에서 거의 절반 가량을 삼성전자가 하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SSD가 없어서 못 파는 정도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업황이 돌아서 줘야 사실 네. 인공지능 쪽에서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업종에 돌아서 주면 실적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좋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D램 돌아서고 있는데 낸드가 지금 품기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꽤 다음 분기 실적도 괜찮겠는데라는 기대를 좀 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 네. 아닌가 싶어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이 이제 멘트를 한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네. 원래 이제 1분기 D램과 낸드 같은 경우에는 빗그로스로 좀 따졌을 때 이게 빗그로스가 뭐냐면은 비트 단위로 환산한 생산량 증가율입니다. 네. 이게 각각 마이너스 14.8%, 마이너스 3%로 계절적으로 이제 비수기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산업 수급이 지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D램과 낸드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16.3%, 21% 지금 전분기 대비 이렇게 빅그로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지금 크게 개선된 걸로 나타났고 앞으로는 이제 계절적 요인까지 괜찮아지는 상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점점 이제 산업적으로는 좋아지는 계절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분간 좀 뭐 DS 쪽에서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네. 이야기 나옵니다. 사실 이번 실적에서는 뭐 DS만 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갤럭시 S24가 나온 이후로 네. 지금 스마트폰 영역에서도 지금 판매량도 괜찮고 또 이제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기존에는 이제 뭐 폴더블 폰에 좀 주력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 조금 많이 밀린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판매 액수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갤럭시 S24가 AI 반도체를 탑재를 한 AI 스마트폰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 단가도 높아요. 그런데 이제 AI를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제 수요가 크다 보니까 S 모델 그러니까 고급 라인이죠. 네. S24가 지금 판매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도 올라갔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대만 강진이 좀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공급망이 좀 전환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대만 강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많은 분들이 아마 머릿속으로는 야, TSMC가 그 지진 때문에 좀 힘들면 네. 그럼 그 반도체 어디서 만들게 되지라는 생각은 하셨으면서도 네네. 이게 차마 입으로 내뱉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쵸.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내가 참 싫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로 이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쵸. 라는 이야기는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산업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 싱글 벤더, 그러니까 싱글 벤더로 해서 한 곳에서만 생산하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에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게 된다면 네. 결국 공급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리스크 그쵸. 때문에. 네. 그럼 공급이 사라지게 되면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후폭풍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싱글 벤더면 다른 곳에서는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공급을 다른 곳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그 후폭풍은 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맞습니다. 보더라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만 강진이 우리한테 뭐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멀티벤더를 하고 그러니까 멀티벤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산업이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이번 그 대만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어떤 약간의 그래도 좀 충격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대략 공장 설비의 80% 이상이 복구됐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 전체 가동이 안 된 걸 보면 그리고 또 자동화 생산 라인은 완전히 재개하기까지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네. 결국은 대만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만이 글로벌 파운드리 생산의 69%가 집중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거의 사실상 단일 공급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도
단기적으로 지진이라는 사건 자체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들이 그러면 이 대만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인식하는 리스크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야, 안 되겠다. 바로 뭐 한국으로 가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야, 앞으로 그 파운드리 또 어디에서 더 생산할까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 대만만은 조금 위험할 수 있네. 그렇죠. 그럼 한국도 가볼까? 내지는 근데 또 이게 대만, 그러니까 TSMC 공장이 일본에도 지금 하나가 이미 지어졌고 그렇죠. 생산 가동에 들어갔고 네. 이 공장도 지금 공장을 그 건설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쪽에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변화를 얘기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 지진을 계기로 사실 반도체 공급망이 좀 전환될 가능성에서도 많은 곳들이 좀 신경을 쓰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네. 뭐 어젯밤에 지금 나왔던 외신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엔비디아라든지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을 기존에는 조금 많이 피해 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3나노 이상의 지금 공정이 가능한 곳이 사실은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TSMC가 대만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일본에도 공장을 짓고 있는데 네. 이 공장들이 사실은 지진대가 있는 불의 고리 위에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불의 고리에서 조금 벗어난 곳을 찾으려면은 미국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한번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국내외 모든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많이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도 진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 네네. 공급망 측면에서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네. 상황이 만들어졌고 모멘텀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 주가는 하락하고 그러게요. 오늘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뭐 단기적인 흐름이겠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재료 소멸이라고 보지도 않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좋을 거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네. 이제 그 다음번 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뭐 쉬어가는 타이밍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조금은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1분기 때 매출액이 6조 1287억 원, 네. 이제 영업이익이 1573억 원으로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9.9%가 감소를 한 거고요. 네. 이제 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2%가 감소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각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보이죠. 네. 작년 2분기 때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조 7,735억 원으로 이제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분기 때 그때 이제 7,312억 원으로 피크를 찍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같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상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볼 때는 하나를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AMPC가 있습니다. 아, 보조금. 네, 이제 첨단 시설을 이제 첨단 시설 장비를 또 이제 첨단 시설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생산이 있을 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발라내서 한번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2024년 1분기가 영업이익이 1,57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AMPC로 받은 게 1,889억 원입니다. 오히려 이제 총 영업이익보다 훨씬 지금 많은 액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AMPC를 제외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316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은 거랑 같은 지금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지금 AM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뭐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재무제표 상으로는 의미가 없기는 한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순수하게 영업을 해서 받은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런 거를 한번 빼서 계산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AMPC가 계속 늘어났어요, 사실은. 이제 작년도 1분기 때 처음 받을 때 1,003억 원 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109억 원.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많이 받았습니다. 네. 2,155, 2,500억 원을 받다가 이번에 조금 줄었죠. 그래도 여전히 작년도 1, 2분기보다는 많은 액수를 받았거든요. 네. 그 의미는 여전히 이제 생산량이 적지는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 실제 그런 거는 네. 그건 겁니까? 그러니까 그
리튬을 비싼 가격에 사놨던 리튬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평가손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네네, 생산은 많았으니까 그래도 1,800억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네네. 1,000억 받은 것보다 1,800억 받았다는 게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에 훨씬 더 많이 생산했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영업 손실이 났다는 거는 그 평가손이 꽤 많이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네. 이걸 아까 지금 저기 채팅창에서도 더스팅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네. 회계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하네요라고 했는데 회계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AMPC가 늘었다는 거는 미국 내에서 생산한 양이 늘었다는 의미고요. 네. 글로벌 전체 생산량이 늘었는지는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긴 한데 오늘 이것도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표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매출도 줄었고요. 네. 영업이익도 줄었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 생산량은 조금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공급량 자체가 많이 줄었던 거는 지금 1분기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회사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줄었고 제가 알기로 늘어난 회사는 아마 포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포드의 머스탱 마하이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 네. 나머지 현대차의 아이오닉 6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 또 다른 이제 더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요즘 뭐 아시겠지만 캐즘 현상을 겪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판매량이 다시 좀 살아나야지 LG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근데 좀 기대하는 바는 이제 4680 배터리가 202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26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국의 오창 공장에서도 지금 하반기부터는 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공급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에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판매 단가도 굉장히 높은 차량이고 또 배터리 셀 들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테슬라의 수익도 수익이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익 개선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어제 그 유종훈 기자랑 저랑 이제 사무실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중국에서 테슬라가 무이자 5년 무이자 할부로 테슬라 차량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소식이 나왔잖아요. 보니까 네. 이제 중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 할부의 금리를 좀 내렸나 보더라고요. 소비 네. 진작 차원에서. 맞아요. 거기에 일환으로 이제 테슬라도 그러면 중국에서 팔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도 5년 동안 무이자 할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한번 그게 소비자들에게 진짜 소구가 돼서 네. 그리고 판매량으로 이어지는지는 그러니까 2분기 때 판매량을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볼까요, 그러면? 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꽤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LG전자 잠정 실적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잠정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괜찮았어요. 아주 좋았다, 뭐 서프라이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선방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LG전자의 1분기 매출은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 증가했고요, 2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분기 동안. 네. 그래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지난 1분기가 또 굉장히 경기가 좀 그렇게 아주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이렇게 잘 팔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3,329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1분기보다는 11% 정도 감소하긴 했는데 네. 지금 분기별로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게 벌써 5년 연속 1분기 이후 5년 연속 1조 원을 계속 돌파하고 있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잘 지켰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왜 줄었느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거잖아요. 네. 사실 그 경기 불황은 계속되고 있고 시장 경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막 알리테무니 뭐 이런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다이소의 매출 늘어나고 이런 네. 걸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비싼 걸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쵸. 소비가 좋다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내구재 같은 걸 살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LG전자의 경우에는 TV, 냉장고, 에어컨 이런 내구재들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기가 사실 좋아야지 네. 뚜렷하게 좋아야지 이들의 매출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은 그래서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은 수익성을 참 잘 방어했다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세부 실적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LG전자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러면 이번 1분기에 생활가전에서 뭐가 좋았는지 보니까 올 뉴 스타일러 그리고 올인원 세탁 건조기인 워시콤보 네. 이게 그 400만 원짜리 그거 아닌가요? 그거 맞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그렇게 좀 잘 팔려서 오.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다들 돈이 많으신가? 비싸던데, 네. 원래 비싼 거는 부자들은 뭐 경기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다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올뉴 스타일러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비싼 프리미엄 제품이고 네네. 올인원 세탁 건조기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따로 썼지만 하나에 합쳐진 네. 굉장히 비싼 바로 그렇죠.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 그 제품 네. 그 제품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이했던 건 뭐였었냐면 네. 저는 구독이었습니다. 아, 구독. 이번에 또 그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구독이라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서 이게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구독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저는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집에서 이제 LG 가전제품을 조금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긴 한데 네. 제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냉장고를 바꿨거든요. 네. 냉장고를 바꾸면서 정수기 냉장고를 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 필터를 갈고 네. 수질 그 관리를 해주는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냉장고를 살 때 필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수기 냉장고를 사게 되면 1년 동안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네. 그중에서 6개월 정도는 이제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6개월은 내 돈을 내고 써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뒤부터는 당신이 이거를 계속 구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게 해줘요. 그런데 지금 쓰면서 사실은 엄청 편하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이게 없게 된다면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는 아무래도 서비스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네.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정수기 네. 필터를 구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냉장고 구독은 아니죠. 냉장고를 구독한다는 말씀입니다. 냉장고를 자, 구독한다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가전 구독. 자, 그렇군요.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 보시면은 정수기 구독은 우리가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네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얼음 정수기 냉장고 월 10만 원, 11만 원, 10만 원, 11만 원. 거기서 이제 뭐 그 방문 주기가 있죠. 이게 바로 그 말씀하셨던 필터나 이런 거 갈아야 맞아요, 되니까 맞습니다. 방문 주기 3개월. 네. 근데 이제 한 10만 원 내고 6년 동안 내면 6년 동안 내면은 냉장고를 그런 식으로 구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정수기는 많이 봤는데 냉장고를 본 적이 없었고 저도 이 냉장고가 되게 특이했고 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도 에어컨도 구독합니다. 에어컨도 네. 구독하고 의류 건조기, 스타일러 이런 것들이 다 구독이 되는 거예요. 다 되더라고요. 거의 다 되네요. 다 돼요. 다 구독이에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사실 네. 구독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금융 상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금리를 붙여서 월 구독료를 정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더 비싸게 팔잖아요. 이렇게 훨씬 되면. 비싸죠. 훨씬 비싸게 팔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좀 새로운 사업 모델로 LG전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구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도입한 것이 네네. 좀 실적에 도움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장 쪽도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전장은 네. 워낙 그 많은 기대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전장 수주 잔고가 지난해 말에 90조 원 중반에서 올해 상반기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네. 또 그 지난해에 흑자 전환했던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수주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LG전자의 실적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생활가전이 끌고 전장에 밀고 B2B는 꾸준하고 구독으로 벌고 약간 이런 사업 구조를 좀 네.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게 그냥 마냥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LG전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가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가전이라는 건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네.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 거래량,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전을. 대신 미국에서 지금 보면은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지난 2월 기준으로 6만 건까지 회복했고 오. 50만 달러 이상의 신규 주택 판매 비율이 30% 중반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이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가전 시장, 특히 LG전자가 파는 가전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주택 판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들의 실적이 오락가락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LG전자의 실적 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기아가 오늘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매년 지금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제 중장기 계획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은 표를 먼저 띄워주면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2030년까지 이제 기아의 글로벌 판매 목표가 430만 대로 전년도랑 좀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또 오른쪽 편에 보시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EV가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약간 까맣게 보이는 게 HEV라고 해서 이제 PHEV와 그 하이브리드가 섞여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ICE라고 하는 게 이제 순수 내연기관인데 이게 뭐 보시면서 이제 다른 걸 보실 게 아니고요. ICE라고 하는 순수 내연기관 비중 자체가 2024년 올해는 55%인데 이제 2030년이 되면은 16%까지 줄게 될 거다. 그만큼 이제 순수 내연기관의 비중이 줄고 친환경차를 많이 늘릴 거라고 하는데 네. 요즘 전기차가 안 좋은데 어떻게 늘릴 거냐라고 그렇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기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이브리드가 지금 여러 가지 차종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중형차 또는 준중형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아에서는 이 부분을 대형차, 중대형차까지 늘려가지고 차종을 늘려서 이제 2030년까지는 연간 80만 대를 판매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았고요. 또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가 사실은 더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030년도까지 160만 대를 팔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계획을 유지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세분화를 시켜서 2027년도까지는 114만 7천 대를 달성을 하고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2030년에는 26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약간 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사실 조금 목표치가 후퇴한 조금 겁니까? 후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까지 100만 5천 대를 팔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세부 계획안이 나온 걸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2026년도 때까지 89만 대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2026년도까지는 어쨌든 지금 전기차 시장이 네. 캐즘 현상이 바로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계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7년도 이후부터 네. 2030년도까지 아무래도 글로벌 정책이 좀 많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판매량을 좀 전향적으로 늘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요즘 캐즘 현상이 좀 심각하거든요. 이게 캐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흔히 타는 네. B2C 승용 전기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타겟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B2B용 차량, 특히나 이제 PBV라고 하는 상업용 차량들을 많이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이제 상업용 차량을 이제 2025년도 때 이제 한 대 내놓고요. 2027년도 때도 하나 더 내놓으면서 이제 총 15종의 전기차, 그 중에서 이제 2종의 이제 상업용 전기차를 판매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차종이 두 개가 있어요. PV5라고 해서 약간은 중형차만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V7이라고 하는 거는 대형 모델인데 이거 우리가 뭐 스타리아나 아니면 이런 걸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크기라고 봐야 돼요? PV7이 이제 스타리아 같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네. PV5는 지금은 없는데 약간 예전에 카렌스라고 하는 차량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납니다. 네. 그거랑 이제 카니발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차량들을 단순히 이제 그냥 봉고차 형식의 그런 걸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뭐
캠핑카라든지 또는 이제 요즘 장애인 택시 많잖아요. 네. 그런 용으로도 많이 쓰고 또 이제 이게 보면은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리무진 의전용 차량으로도 많이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은 요거 그 이제 판매량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거는 카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뭐 크루밴, 탑 차류, 오픈 베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림은 무슨 뭐 카니발이나 스타리아처럼 승합차처럼 생겼는데 네. 이게 모듈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뒷부분을 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떼면 변합니까? 네, 떼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포터라든지 네. 봉고 같은 그런 이제 트럭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이게 판매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공급할 곳이 있어야지 이게 판매 계획이 사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J 로지스틱스라든지 CJ 네. 네. 롯데글로벌 로지스라든지 쿠팡, 네. 이제 우버 이런 곳이랑 지금 이제 다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한 MOU를 현재 체결해둔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뭐 승합용 또는 이제 사람을 옮기는 그 택시 같은 용도 또 혹은 이제 요즘은 움직이는 사무실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이제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기아가 이제 이번 발표에서 자율주행 쪽에서는 완전히 많이 힘을 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존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HDP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레벨 3 네. 단계의 그런 이제 부분 자율주행을 조금 많이 강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HDP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빠졌고요. 오히려 이제 레벨 2 수준의 그 이제 ADAS 기능, 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자율주행의 방향성을 좀 튼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전기차 부분에서 조금 약간은 슬로우 다운하는 모습이고요. 솔직히 우리가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고도화된 레벨 2랑 네. 레벨 5랑 뭐가 달라?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레벨 3. 네. 그렇죠. 레벨 3랑 초고도화된 레벨 2 뭐가 다를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밖에 정도? 없죠, 사실. 네. 그렇긴 법밖에 한데 없죠. 어쨌든 지금 기아라든지 현대차 그룹 자체에서도 지금 먼저 레벨 3를 치고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조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조금 맞을 게 많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제 정리해 보면 네. 기아는 어쨌든 캐즘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다소 좀 성장세가 둔화될 수가 있으니 네. 그동안은 하이브리드 내놓고 네. 대신 전기차를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상업용 차량의 전기화를 그렇죠. 전동화를 하겠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가속화를 시키겠다. 가속화시키겠다. 네. 이런 계획을 내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어디서든 배달시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기요까지? 요기요까지. 네. 이제 그 배달앱 3사 모두 무료 배송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는 이제 쿠팡이 먼저 시작을 했고 쿠팡이츠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이 따라서 그럼 우리도 한 집 배달은 아니지만 네. 알뜰 배달까지는 우리가 무료로 해주겠다. 그쵸. 라는 선언을 했는데 요기요도 나도 질 수 없다. 요기요도 무료로 배달하도록 하겠다. 근데 뒤늦게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내놓은 사람보다 더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돼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놓은 사람보다 덜 하면 그냥 야 배민하고 쿠팡이츠 쓰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요기요는 일단 뭐 2,900원의 구독료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보면은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 쪽에 집중돼 있어요. 이런 혜택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국구로 나갑니다라고 하면서 전국 다 해드립니다 했고 그리고 그 배달의 민족도 한 집 배달이 있고 알뜰 배달이 있는데 알뜰 배달을 무료 배송해 주겠다는 거지 네네. 한 집 배달은 요즘 돈 받거든요. 배민원. 배민원 네. 그거죠. 근데 요기요에서는 우리는 묶음 배달이 아닌 한 집 배달도 배달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내놨던 업체들보다 네. 한 발 더 나은 서비스를 그러니까 미리 내놨어야 돼. 그러니까요. 네. 미리 내놓으면 다른 애들이 더 많은 혜택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미리 내놨어요. 손실도 적어지고 선점 효과도 있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나 이번 주에는 이제 아빠라고 직접 포장해서 싸들고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지만 네.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은
소비자에게 결국 이 가격에 전가되지 않겠느냐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이제 배달 업체들이 본인들의 수수료를 안 받아가면서, 그 말은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의 수수료는 굳이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영업자 수수료 건드려 갖고 이거 배달료 끝내갔다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역풍 바로 났죠. 그래서 네. 플랫폼들이 내가 좀 덜 받을게라는 게 지금까지의 스탠스인데, 네네. 만약에 이게 장기화될 경우 그럼 사실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요기요도 그렇고 벌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어디선가 그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자영업자분들에게 수수료라든지 광고료라든지 이런 걸로 전가가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나중에 먹을 음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 네. 지금 배달 앱 전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되게 무료로 이제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건 상당히 좋긴 한데, 네네. 사실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이주호 기자님은 배달 많이 하시나요? 해먹나요? 저희도 최근까지, 저 어제도 제가 포장 배달했었어요. 직접 네, 가져오시는 포장, 걸로. 네. 네. 그렇죠. 저희는 배달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는데 네. 가끔 먹을 때마다 저도 포장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다 돈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5천 원을 주고 배달을 시키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쵸. 가면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요. 자, 이번 주말엔 한번 배달을 오랜만에 시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은 아니니까 이번 네. 주말은 여러분들 안 그래도 날씨도 좋은데 네. 배달시켜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오늘의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그 박근영 부장의 데일리 힌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